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혹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만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의 그 심정.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슬프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뒤에 보이는 준플라워 꽃집 사장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2002년 4월 봄, 부산 해운대의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마른 기침 소리가 병실 안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습니다. 올해 31살, 침대에 힘없이 앉아있는 한소율 씨입니다. 한때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유망한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이준혁 씨, 39살.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쥔 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죠. 곧 이어 아내 소율 씨가 다시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컬럭거리던 기침이 조금 더 격렬해지며 그 순간 그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가 다급하게 휴지를 집어 아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애써 침착하게 내뱉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소율 씨가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얼굴이 잘 안 보여.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뇌종양이 시신경까지 침범한 것이었죠. 의사가 경고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준혁 씨는 아내의 손을 들어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워진 그녀의 손끝이 그의 뺨에 닿았죠. 느껴지지?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남편이 더 힘들까 봐요. 4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소율 씨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쓰면서요. 오빠, 울지 마. 나 진짜 괜찮아. 오빠가 더 힘들잖아. 준혁 씨는 그 손을 붙잡아 애써 자신의 이마로 가져다 댔죠. 아픈 아내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녀는 남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안해 소율아. 소리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9회를 살면서 그는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율 씨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살짝 열린 창밖으로는 만개한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고 있었죠. 봄은 그 어느 해보다 찬란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이어 소율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벚꽃 많이 폈지? 꽃 향기가 나. 우리 첫 만남 때처럼. 그 말에 준혁 씨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4년 전 똑같은 4월의 봄이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골목의 작은 꽃집. 그녀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왔던 눈이 부시던 그날. 그날의 회상이 떠올랐습니다. 회상도 잠시. 그때 갑자기 심장 모니터의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알람음이 병실을 채웠고 복도에서 의료진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준혁 씨는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놓으면 영영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002년 4월의 어느 날 병실에서는 사람하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 남자의 절박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1460일의 사랑 그리고 멈춰버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년 전 1998년 따뜻했던 그날의 눈부신 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8년 4월 부산 해운대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준플라워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꽃집.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사장이 운영하던 가게였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생형색색의 꽃들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죠. 그리고 그 한켠에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반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화분들이 피아노를 감싸고 있었죠. 언뜻 보면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5살, 홀로 이 가게를 운영하는 남자였죠. 그에게 꽃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죠. 그는 5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는 피아노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육원에 매주 봉사오던 음대생에게 배웠던 피아노. 피아노는 그에게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가 가진 환경과 고아에겐 꿈은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그의 로망이자 포기한 꿈의 잔해가 되었죠. 그때 준혁 씨가 시선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앞볼을 들고 땀에 젖은 얼굴. 2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저기요, 저 피아노 좀 쳐도 될까요? 준혁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여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 연습실이 다 찼는데 지나가다 보여서요. 제가 콩쿠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요. 그녀의 이름은 한소율. 부산의 한 예술대학교 피아노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세계 콩쿠르를 꿈꾸는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었죠. 준혁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그냥 인테리어예요. 조율도 안 된 지 오래됐는데. 하지만 소율 씨는 가벼운 미소를 짓고 이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이별이 꽃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연주는 영혼을 울렸습니다. 전율이 꽃향기와 함께 공간을 떠돌았죠. 준혁 씨는 꽃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흥얼거리시던 멜로디. 보육원에서 피아노를 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소율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남자를 발견했죠. 저기, 왜 우세요? 준혁 씨가 얼른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불러주시던 노래 같아서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말이었습니다. 낯선 여자 앞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소율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카운터 앞에 놓인 카네이션 한 송이를 집어들었죠. 이거 살게요. 그녀가 꽃값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와 공간 맘에 들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또 와도 될까요? 연습비 대신 꽃 하나씩 살게요. 준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소율 씨는 매일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꽃 한 송이를 사고 돌아갔죠. 준혁 씨는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잃어버린 꿈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소율 씨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피아노로 연주하고 꽃을 사고 때로는 준혁 씨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준혁 씨의 삶에 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를 듣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죠. 어느 날 두 사람은 해운대 벚꽃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어떨결에 첫 데이트가 되었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고 소율 씨가 문득 준혁 씨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빠는 왜 피아노 안 쳐요? 손가락이 피아니스트 손인데. 준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격이 없어서요. 그 대답에 소율 씨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오빠 연주 듣고 싶어요. 약속해요. 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행복하게만 흘러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꽃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죠. 55살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유 씨의 아버지 한정수 씨였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죠. 한정수 씨가 꽃집안을 둘러보며 사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준혁 씨에게 멈췄을 때 경멸이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아의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8살이나 나이가 많다고 감히 내 딸한테 눈을 들여.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들이 귀에 맴돌았죠. 넌 부모도 없잖아. 고아 주제, 학교도 못 나온 놈이. 한정수 씨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8살이나 어린 내 딸이 왜 하필 이런 사람이야? 내 딸이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알기나 해? 그 순간 꽃집 문이 열리며 소유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꽃집에 왔다는 소식을 어머니께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소유 씨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학력이, 배경이, 나이가 8살 차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한정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유명한 피아니스트 되면 만날 사람들 생각해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러라고 너한테 투자한 줄 알아? 그는 소유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유 씨가 저항했지만 아버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 나갔죠. 꽃집에 홀로 남은 준혁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죠.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누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꽃집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죠. 소유 씨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오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오빠 아니면 안 돼. 오빠가 내 운명이야. 준혁 씨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두 사람의 몸을 적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전부임을 확인했습니다. 1999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유 씨와 준혁 씨는 구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혼인신고서가 들려 있었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축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둘만의 작은 서약이었죠. 증인은 2명이었습니다. 준혁 씨와 같은 보육원 출신의 유일한 친구 박도윤 씨, 그리고 소율 씨의 음대 선배 김세아 씨였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꽃집에서 소박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하나와 샴페인 한 병, 그것이 전부였지만 행복은 넘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죠. 카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엄마는 네 편이야. 행복해라, 매 딸. 소율 씨의 어머니 한미경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딸의 결혼을 축하한 것이죠. 소율 씨는 그 카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 씨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꽃집이 작은 다락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소율 씨는 콩쿠르 준비에 매진했고 준혁 씨는 아내를 위해 새벽부터 꽃시장에 다녔습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나날들이었죠. 2000년 소율 씨가 전국 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객석에서 준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그날 밤 다락방에서 소율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꿈이 바뀌었어. 뭔데? 내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회 여는 거야. 그 곡은 오빠를 위한 곡이 될 거야. 준혁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몰래 적음을 시작했죠. 통장 이름은 서율의 무대였습니다. 언젠가 아내의 단독 콘서트를 열어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001년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율 씨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콩쿠르에서 연주할 자작곡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갑자기 그녀가 건반 위로 쓰러졌습니다.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가 급히 아내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진료를 받고 여러 검사와 함께 다음 날 상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 악성뇌종양 말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합병증이 발견됐습니다. 준혁 씨의 귀에 그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은 5달 정도입니다. 준혁 씨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그 가족을 잃게 된 것입니다. 5달. 남은 날은 150일 정도였죠. 그것이 두 사람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준혁 씨는 꽃집 문에 팻말을 걸었습니다. 임시 휴업이었죠. 단골들에게 설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곁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병원으로 돌아온 준혁 씨는 소율 씨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소율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꽃집은 나 때문에 다 포기하면 안 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마음에 걸린 것이죠. 준혁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입맞춤을 했죠. 꽃은 다시 피어. 하지만 넌 하나밖에 없어.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죠. 소율 씨는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고 빗질도 멈췄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소율 씨, 오늘 삭발 서비스 예약되어 있으시죠? 준비되셨으면 모시러 왔어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암 환자 삭발 서비스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는 고통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의료진이 권유한 것이었죠. 소율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 병원 지하 1층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봉사자 미용사가 소율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죠. 소율 씨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발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은 머리카락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 됐어요. 미용사의 말에 소율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자신이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이제 그때 준혁 씨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민머리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죠. 그래도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소율 씨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씨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소율 씨가 남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용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봉사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병실로 돌아온 후 준혁 씨는 며칠 전 아내를 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발이었죠.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의 이웃 가게인 가발가게 사장님께 상담받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기장과 색상의 가발들이 있었지만 평소 아내의 단발머리 스타일과 유사한 것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어 소율 씨는 남편의 세심함과 고마움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곧이어 준혁 씨의 꽃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업자이자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유일한 친구인 도윤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형, 걱정 마. 꽃집은 내가 운영하고 있을 테니 형은 형수님만 봐. 도윤 씨가 준혁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의 따뜻한 위로였죠. 그 무렵 소율 씨의 어머니 한미경 씨도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53살. 전직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위를 반대했던 남편과 달리 그녀는 준혁 씨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준혁 씨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딸을 사랑해줘서. 그녀의 눈물이 준혁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소율 씨의 아버지 한정수 씨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소율 씨는 창밖을 보며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소율 씨가 준혁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피아노 치고 싶어. 준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성을 못한 곡이 있어. 오빠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고 준혁 씨는 직감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혁 씨가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었죠. 사정을 들은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병원 내부 확인 후 허락해 주었습니다. 준혁 씨는 병원 근처 악기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전자피아노 한 대를 구해왔죠. 헤드폰을 연결하면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병실 균에 작은 전자피아노가 놓였죠. 소율 씨가 건반을 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고마워. 준혁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곡 완성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부터 소율 씨는 하루 30분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죠. 그녀가 작곡 중인 곡의 제목은 천개의 봄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곡,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 될 곡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율 씨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무뎌지고 시력도 급격히 나빠졌죠. 어느 날 의사가 준혁 씨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종양이 척추와 시신경까지 전이됐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한 달이 한계입니다. 한 달. 그것이 아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율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흐려져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죠. 건반 위치를 외워가며 더듬더듬 연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율 씨가 준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 마지막 소원 있어. 뭔데? 내가 만든 곡으로 콘서트 여는 거야. 딱 한 번만이라도 무대에 서고 싶어. 준혁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무대에 서겠다는 것이었죠. 무모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에 결심했습니다. 해줄게. 반드시. 다음 날 준혁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소율의 무대라고 이름 붙인 통장. 3년간 모은 돈이었죠. 그는 전액을 해지했습니다. 모든 돈을 콘서트 준비에 쏟아붓기로 한 것입니다. 도윤 씨가 합류했습니다. 그 뒤에는 소율 씨의 선배 세아 씨도 동참했죠. 그리고 소율 씨의 어머니 한미경 씨까지 합류했습니다. 소율의 마지막 콘서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해운대의 작은 공연홀이었습니다. 300석 규모. 크지 않았지만 소율 씨에게는 충분했죠. 날짜는 2002년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날이었죠. 콘서트 소식이 지역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시한부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무대. 기자가 소율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죠. 이 곡은 제 남편을 위한 곡이에요. 그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이 무대에 서려는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티켓 300장이 하루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시한부 상구를 받고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남편. 두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율 씨가 병실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 드디어 무대에 서는 거야. 오빠한테 내 곡 들려줄 수 있어. 준혁 씨는 웃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날까지만 버텨달라고요. 콘서트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소율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시력은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죠. 눈앞에 있는 남편의 얼굴도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준혁 씨가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일주일만. 제발 일주일만 버티게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 그것이 두 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8살의 한정수 씨, 소율 씨의 아버지였죠. 1년 반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딸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한정수 씨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을 보는 순간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율아, 아빠가 잘못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완고하기로 소문난 변호사, 딸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던 고집스러운 아버지. 그런 그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소율 씨가 흐릿한 눈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아빠, 왔구나. 아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남편의 손 위에 포개 놓았죠. 아빠, 이 사람 잘 부탁해. 한정수 씨가 준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위를 인정한 순간이었죠. 콘서트 사흘 전이었습니다. 4월 4일. 소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압 상승으로 인한 혼수 상태였죠. 의료진이 달려왔고 준혁 씨는 밀려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혁 씨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는 밤새 병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무대에 세워줘. 콘서트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4월 7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율 씨가 눈을 떴습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의사가 만류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소율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의사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단, 의료진이 대기하는 조건이었죠. 오후 7시, 해운대의 작은 공연홀이었습니다. 300명의 관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여자의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무대 뒤에서 준혁 씨가 소율 씨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응, 오빠가 들어주잖아.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휠체어가 무대 위로 올라갔고 소율 씨는 혼신의 힘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뇌종양으로 인해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 라며 관객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눈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건반의 위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카드미 울렸습니다. 1000개의 봄. 그녀가 남편을 위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선율이 공연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었지만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연주를 바라보며 오열했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300명의 관객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죠. 소율 씨는 무대 위에서 쓰러지듯 준혁 씨에게 안겼습니다. 오빠, 어땠어? 나 잘했어? 준혁 씨가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잘했어. 최고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어. 소율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창문을 열어 향기가 스며들게 했죠. 콘서트를 마친 소율 씨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경실에는 준혁 씨와 한미경 씨, 한정수 씨, 그리고 도윤 씨와 세아 씨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소율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소율아, 우리 첫 만남 기억나? 소율 씨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넌 쇼팽의 이별을 쳤어. 그때 난 네가 왜 그 곡을 치는지 몰랐어.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아? 그 이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어. 너는 내 운명이었어. 그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은 내 멈춘 꿈을 다시 꾸게 해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율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건반을 누르듯 1000개의 봄의 첫 소절을 연주하듯. 준혁 씨는 그 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밤 11시 21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는 밤, 소율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영원한 이별, 향년 31살. 짧았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던 생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미경 씨와 한정수 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친인 도윤 씨와 세아 씨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죠. 창밖으로 봄의 마지막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2002년 4월 7일
가장 아름다운 무대를 마친 후에 고요한 이별이었습니다. 소율 씨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음악은 그날 밤 공연홀에 있던 300명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한 남자의 심장에는 1000개의 봄이 새겨졌습니다. 소율 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해운대의 작은 화장터였습니다. 마지막 콘서트를 방문했던 많은 관객들이 주문을 왔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마지막 무대를 기억하는 이들이었죠. 모두가 카네이션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율 씨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으니까요. 준혁 씨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죠.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없었으면 소율이는 더 외로웠을 거야. 정말 고맙네. 그 말에 준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도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형, 소율이가 형한테 남긴 게 있어. 전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남겼어. 피아노 건반 위에 있어. 준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장례 후 그는 문을 닫은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공간. 피아노 위에도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죠. 그가 피아노 건반 덮개를 열었을 때 안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에게 나의 마지막 무대.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용기가 나지 않았죠.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피아노를 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온기, 웃음, 연주, 모든 것을 생생하게 스쳐갔죠. 그리고 오열이 터졌습니다. 잠장이라도 그녀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가슴에 사무치듯 소율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피아노 위에서 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준혁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CD 한 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CD 플레이어에 넣기 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옛날 방식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이것이 가장 진심을 담는 방법이었죠. 버튼을 누르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1000개의 봄. 하지만 이건 공연홀에서 연주했던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더 느리고 더 애틋한 선율이었습니다. 마치 귓가에 속삭이듯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죠. 녹음 날짜는 2002년 4월 3일. 혼수 상태에 빠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듣고 있어? 이건 오빠만을 위한 연주야. 준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콘서트에서 치는 건 모두를 위한 거지만 이건 오직 오빠한테만 들려주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다시 피아노 쳐. 준혁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오빠의 멈춘 꿈, 내가 대신 이뤄줄 수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오빠는 할 수 있어. 약속해줘.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랑해, 오빠. 다음 생에도 꼭 그 꽃집에서 만나자. 그때는 오빠가 먼저 연주해줘. CD가 끝났습니다. 밤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떠나보내면서도 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소율의 무대 통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소율 씨가 몰래 다시 저금한 돈이었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의 무대를 위해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남편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2003년 4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국제음악제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목이 뜨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고 한소율 추모 연주 자사곡 1000개의 봄. 객석에는 준혁 씨와 도윤 씨, 세아 씨, 그리고 한정수 씨와 한미경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공연홀 실황이 아닌 CD 속 오직 남편을 위한 연주였죠.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보이지 않는 눈. 그러나 그녀의 마음만큼은 또렷했죠. 객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 바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정수 씨가 준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이제 남은 유일한 가족을 품은 순간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3,000명의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5분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소율 씨가 꽃집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준혁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제게 1,000개의 봄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객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제 꿈을 다시 꾸게 해줬습니다. 그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아내가 제게 준 그 곡을 제 손으로 연주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물과 감동이 섞인 박수였죠. 그녀의 음악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1년 후 2004년 4월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골목도 약간은 변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사라지고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1,000개의 봄. 꽃집이 새 단장을 마친 것이었죠. 안으로 들어서면 한 켠에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반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조율도 완벽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소율 씨의 사진과 캐네이션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매일 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첫 음을 눌렀습니다. 1,000개의 봄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서툰 손끝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 사랑, 그리고 약속의 연주 소리는 열린 문을 통해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 피아노 소리 예뻐. 사람들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만개에 흩날렸습니다. 꽃집 안에는 아내가 남긴 음악이 가득 차오릅니다. 피아노 위 소유 씨의 사진 속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000개의 봄이 되어.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큼 소중한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준혁 씨에게 아내 소율 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요.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 꽃 한 송이를 건네보세요.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봄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좋았다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